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명백히 암호화폐의 전략 비축 자산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실행될까요? 비축 규모, 그리고 비축 자산을 구성하는데 적용될 기준은 무엇일까요? 연말까지 15만에서 17만 5천 달러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고속 상승할 겁니다. 오늘 글로벌 머니 토크에서는 펀드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 숀 페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죠.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선 가장 큰 이슈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제 쇼츠 퀴즈가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일요일에 더 급등한 것이죠. 많은 종목들에서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내릴 수 있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명확해진 사실은 백악관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는데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반갑지 않지만 직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언제 진행될 것인가? 비축 규모,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아마도 이번 금요일에 있을 업계 경영진과의 회담 크립토 서밋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아마도 일요일 쇼스 퀴즈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저점이 7만 8천, 고점이 9만 5천 정도였고 솔라나는 130에서 170달러 사이였을 겁니다. 다른 코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모든 게 유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발생한 급등 같네요. 주말엔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다른 요일과 비교했을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같은 주말에는 실제로 유동성 내지 거래량이 얼마나 낮아지나요? 글쎄요, 총 현물 거래량은 경우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중 대비 주말의 거래량은 20에서 40% 수준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의 주문장 유동성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몇 주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숏 포지션이 상당히 축적되었고 그게 뉴스에도 나오면서 청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주말 시장의 가격 변동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금요일에는 일명 항복이라고 하는 커피출레이션 신호들도 보였습니다. 그때 커피출레이션이 일요일에 매수세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주말에 반짝 상승한 걸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뭐랄까요? 물론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주말에는 유동 자금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언제 실행될지, 규모가 얼마나 클지, 어떤 코인으로 구성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9만 5천 달러 정도면 꽤 크게 반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7만 8천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에 박스권을 횡보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다고 봐요. 이로써 단기 내지 중기의 저점을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였나? 그때 7만 8천 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 거라고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그 저점을 다시 찍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월 초부터 다들 전략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암호화폐의 유리한 상황은
먼저 금융 환경이 완화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을 때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이 그런 골디락스 환경이었죠. 하지만 암호화폐는 일명 모멘텀 투자 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세를 따르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관세 및 무역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많은 자본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타오르는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고 혹은 아예 상승세 자체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겹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는 관세 예고 및 무역 전쟁과 무관하지 않죠. 결국 관세가 부과되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와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과 재정 긴축에 대해 나눈 대화, 그리고 무역 전쟁까지 다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전망들이 지난 몇 주 동안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명확하고 실질적인 행정부의 모습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계속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은 아마 7만 8천에서 9만 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암호화폐는 다른 자산보다 먼저 리스크나 호재가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먼저 급락했고 비트코인도 주식시장보다 먼저 하락했죠. 그래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기 전에 먼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미 바닥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단기 저점에 대한 마크 뉴턴과 논의해보진 않았지만 점점 그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논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전략적인 자세로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폴리마켓에서는 2025년에 미국이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할 거라는 베팅률이 42%에서 60%로 급등했습니다. 63%라니 너무 낙관적인 전망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투자나 불법 활동과 관련된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것도 아니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많은 비트코인을 압수했고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거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걸 전략적 비축이라고 본다면 폴리마켓의 수치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오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가 매입을 발표하거나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게 전략적 비축이라면 60%라는 확률은 과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확률이 30% 정도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 단위로 하는 암호화폐 전략 비축 진행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주마다 재정 흑자를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주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다른 국가들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나라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각국 정부나 주정부가 비트코인 매입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된 국가가 두세 곳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와 부탄이 이에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소규모 국가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가가 고려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거나 아니면 미국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라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이 정책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탄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그 자원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여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굴한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하고 있죠. 물론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일부를 팔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국가들의 입장에선 꽤 합리적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일종의 금과 비슷하게 인식할 수 있다 봅니다. 사실 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직전에 신흥시장에서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장기적으로 보면 금에는 많은 구조적인 상승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각국이 금에 투자해온 방식처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추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으로 칠지 아닐지 얘기하셨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나요? 네, 현재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8천 개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예전에는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당량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매도하지 않았고 최소한 작년 11월 이후로는 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합산해 보면 대부분은 자산 압류나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획득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양입니다.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채굴될 모든 비트코인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이미 국가 단위로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상당하네요. 만약 국가들이 지금 보유한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고 추가로 더 많은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면 이는 상당한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하락장에 내재된 공급 과잉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어쩌면 시장도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저와 비슷하게 보고서 이미 가격에 선반영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이 판매 중단 발표를 한다 해도 얼마나 추가 상승할지 모릅니다.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판매 중단 발표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에게는 확실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이고 미국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정말 좋은데?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150만 개로 한정되어 있어 더 이상 생성할 수 없어요. 금과 달리 자연에서 얻을 수도 없고, 나중에 혹시나 소행성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그 구조상 그 이상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어떤 시점에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보유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전체 공급량의 5%를 영원히 차지하게 됩니다. 즉,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죠.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투자할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네요. 안 할 이유가 있나? 라고 말이죠. 네, 사람들은 금에 대해 익숙하죠. 비트코인이 지금 부족한 유일한 요소는 린디 효과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지만 비트코인은 고작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러모로 금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여러 면에서 더 희소성이 높습니다. 금은 연간 2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더 금을 채굴하고 기적처럼 어디선가 더 많은 금이 발견되곤 하죠. 게다가 비트코인은 전송이 훨씬 더 쉽습니다. 금 시장을 보면 현재 리스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시장 내부 사정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금 현물과 선물 시장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금 시장의 자금 조달 금리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비트코인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일치에 방해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높은 보관 및 운송 비용입니다. 금은 무거워서 배로 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물리적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또 무역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게 내키진 않지만 또 하게 되네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현재의 양극 무역 질서를 일명 다극 체제의 세계 무역 질서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고 통제하지 않는 화폐인 암호화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분히 노력하고 있는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화폐의 평가를 어느 정도 절하해서 달러 가치를 약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과 경제 성장 둔화 같은 문제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좋은 아주 강한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블록 채굴의 마지노선이 있는 코인이 또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코인 말이죠. 그럼요. 블록 발행에 제한선이 있는 코인은 꽤 많이 있죠. 다만 비트코인이 갖는 차별성은 작업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여기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덕분에 보안이 우수합니다. 또한 민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장 크고 대표적인 코인이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런 까닭의 가치도 훨씬 더 높죠. 결국에 나중에 가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네, 조금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단순히 2100개로 제한한다는 희소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한도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비트코인 노드가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곧 비트코인의 가치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거대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드들이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네트워크의 구조적 신뢰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 한 그 가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변경하거나 공급량 및 발행 일정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상한선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만큼 많은 노드를 보유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이 쌓아온 역사와 네트워크의 신뢰성도 없습니다. 누구나 공급량이 제한된 새로운 코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겪어온 과정과 그 탈중앙화된 구조까지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선두주자인 만큼 분명히 그 이점이 있습니다. 또 잘 설계되었고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지난 11월에 만나 뵈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얼마나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지 보고 놀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사실상 암호화폐 관련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정책을 펼쳤었죠. 그렇다면 새 행정부가 들어선 지 6주 정도 지난 지금 이전 행정부의 규제를 완화할 만한 중요한 변화나 정책 전환이 있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실 만한 근거가 보이나요? 네, 그럼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다소 논란이 될 만한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멜라니아 여사의 밈코인을 만든다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트윗을 올린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말이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제 기대를 넘어선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구축된 의회 구성은 암호화폐 업계에 불어오는 강한 순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 기대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대학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만 봐도 그렇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 만에 바로 행정명령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그 행정명령엔 대선 선거운동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구조에 대한 규정 정비, 셀프 커스터디 지원, 미국 내 채굴 가능성 등 다양한 사안들이 담겼습니다. 또한 현재 데이비드 섹스가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도 발족되었습니다.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180일 동안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최적의 정책을 논의하고 백악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주요 기관들의 정책 변화도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도 하는 SEC에서부터 이미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규제인 SAP 121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SEC에서 해당 규제를 철회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영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수탁하게 되면 은행들도 암호화폐 기반 혁신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는 시장 구조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고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암호화폐 분야와 혁신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분명히 있고 이들은 암호화폐에 유리한 법안들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변화들이 기대되네요. 새 행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숨을 불어다 줬다고 봅니다. 방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주요 종류,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시장 구조나 예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은 금융 시스템의 역사와 같은 복잡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특정한 가격의 자산에 고정되어 변동성이 적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된 토큰입니다. 그리고 이 토큰은 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시장에 대략 3천억 달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일부 있고 다른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 달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디지털 지갑에서 단일 달러치의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이 기존 은행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할 경우 우선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1달러를 보내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에야 해당 은행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실제로 다른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 여러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거래를 매끄럽게 진행하는데 많은 행정적 업무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과정은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KYC와 AML 같은 절차들로 인해서 사용자 경험을 크게 저해합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갑에 토큰만 있으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금은 서클이나 테더와 같은 중앙화된 기관에 보관되어 디지털 지갑이 있는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으며 몇 초 만에 전송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토큰을 보내는 과정에 현물 화폐를 실제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지털 상에서만 토큰이 오고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하는 근본적인 가치, 즉 실질적인 가치는 신흥 시장에서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흔히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언급되지만 우리는 자주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는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열망받는지를 쉽게 놓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를 선호합니다. 특히 터키리라나 남미의 여러 통화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왜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더욱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특히 자국 통화가 아닐 때 현지 화폐 대신 보다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만으로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사용 사례는 해외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종의 새로운 유로 달러 시장이 열리면서 달러 예금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가 가져온 가장 대단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이 더 널리 퍼지도록 도와줄 투명하고 명확한 그리고 건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스마트폰과 스테이블 코인만 있으면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간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금을 보내려는 나라가 발전이 덜 된 국가이거나 은행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때 특히 유용하겠네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법정화폐 특정 비용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보장이 어떻게 되는 형식인가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준비금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준비금의 대부분은 단기 T빌, 즉 단기 국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균 만기가 60일에서 90일 정도인 미국 국채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실제 스테이블 코인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은 1달러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0.995달러로 떨어지면 차익 거래자들은 이를 대량으로 매수한 후 준비금을 통해 1달러에 상환하여 차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1.005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해 시장에 판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 방식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금으로 보장됩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발행자에게 보고의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의 준비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디지털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측이 국채에 투자하게 된다면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생각하신 게 맞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달러라기보다는 MMF, 머니마켓 펀드와 비슷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고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거래 가능한 예금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질문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문제죠. 이는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 중인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테더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그 이유는 안정성 코인과 테더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자율이 오르면서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로 인해 그들의 이자 수익률은 현재 100%에 달합니다. 사용자들에게 이 이자를 돌려주지는 않지만 이를 다시 고민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수익을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급이 얼마나 크고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규제 또한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빠르게 일반화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합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테더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는 1%를 낸다면 제가 그 모든 추가적인 달러를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원하지 않겠냐는 거죠. 흥미롭네요. 신흥 시장에서는 확실히 편리할 것 같아요. 코인 간의 이동이 단순히 코인에서 현금으로 전환 후 다른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부가 이를 2번 거래나 2번 과세 거래로 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세금에 대해 조언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세금 조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인 거죠? 정확합니다. 테더와 USDT가 가장 크고 그다음은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가총액이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대략 2,800억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하, 이해했습니다. 잠시 다른 주제로 전환하자면 이전에 언급하셨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밈코인 말씀하셨죠. 스테이블 코인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밈코인도 간단하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 블루칩 밈코인이라 불리는 것들, 특히 가장 좋은 밈코인 예시인 도지코인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밈코인들이 투기적 투자에 대한 영구적인 콜 옵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코인들이 충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1년에 몇 주 정도는 소매 시장의 투기 열기에 따라 확실히 매우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나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소규모 시가총액의 밈코인들로 넘어가면 사실상 온체인 카지노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코인이 뜰 것인지를 두고 거의 도박처럼 베팅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속력 있는 강력한 밈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동안 우리는 좋든 싫든 밈코인의 폭발적인 성장과 증가를 이미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올해 많은 온체인 활동을 눈에 띄게 촉진했다고 봅니다. 이건 전통적인 시장에서 보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아시다시피 밈코인이 이제는 독립적인 투자 분야로 그리고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여전히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만기일이 없다는 조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주가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로 볼 때 한국인은 잘 모를 수 있는 미국의 스포츠 배팅 및 판타지 스포츠 플랫폼인 드래프트킹스가 꽤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만큼은 장난 아니게 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시스템과 더불어 거의 비용 없이 새로운 코인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도박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환경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만 이게 바로 현실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 밈코인 투기의 점점인 것 같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밈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마도 그 거품이 터질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크립토 분야에서 훌륭한 실적과 기초를 갖춘 프로젝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치 전달과 축적을 위한 규제 명확성도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토큰 환매 프로그램이나 토큰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려는 토큰 발행자들에게는 항상 큰 규제 위험이 따랐습니다.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토큰 바이백에 참여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이나 이익을 토큰에 재투자하여 토큰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토큰 바이백에 참여하고 수익이나 이익을 토큰에 재투자하여 토큰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며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업계 전반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밈코인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아마도 밈코인 열풍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도 밈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더 합법적인 활용 가능성을 지닌 토큰이 생겨나는 사례와 근본적으로 건전한 토큰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암호화폐 시장에 길을 터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을 말하자면 아마 도지는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밈코인에는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도지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지는 자산이며 일종의 지속적인 영구 콜옵션 같은 거죠. 가격 상승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상호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에 관한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물론 거의 귀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정말로 매우 민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이 발행되는 상세한 일정은 자세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는 기사를 읽었고 처음에는 트럼프 코인이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실패했더라고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험이 더 가치 있는 코인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교훈을 통해서요. 혹은 프로토콜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유용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그러한 가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밈코인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제 생각을 위주로 말씀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밈코인에 사회적 토큰의 개념을 추가하여 각자가 자기만의 고유한 토큰을 보유하게 만든 다음 그 코인을 구매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밈코인에 관하여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과 사고 실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선단체 같은 느낌으로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바꿔 최근 화제가 된 바이빗 해킹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해커들이 15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도난당한 코인이 정확히 어떤 종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블록체인을 적용한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코인이 도난된 순간부터 모든 거래 기록은 아마도 분명히 남아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도난당한 그 코인의 불법 거래를 어떻게든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건 분산된 원장에 속해 있는 토큰이라 그런 토큰은 동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에서 발행과 추적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USDT 테더 토큰을 동결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해커가 만약 자신의 코인을 특정 거래소로 옮긴다면 그 코인들은 동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해커들이 그 코인을 사용해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뭘 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암호화폐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프론트엔드 소프트웨어와 보안 운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매우 정교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최대한 쉽게 3%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자산을 인출할 때 승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서 4-5명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그 해커가 북한과 연관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승인 담당자들이 출금이 진행될 때 확인하게 되는 화면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화면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청이 처리되면
승인 담당자에게는 화면이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거지만 사실은 15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북한 해커에게 송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이 자금들을 아주 철저하게 쫓고 수사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금들은 탈중앙화 원장, 그러니까 공개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쓰기 위해 세탁하려면 먼저 그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거래 규모가 크고 활발한 장외 주식 시장을 가지고 있어 현금화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이게 그 해커들이 크로스체인 스왑을 사용하는 이유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들이 어느 정도는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유동성 제공자를 찾는 게 어려워 좀 많이 힘들어했다는 점입니다. 그 제공자를 차지하는 게 왜 그렇게 잘 안 됐냐면 만약 이 거래를 좀 더 원활하게 중개하는 유동성 제공자가 이 해커와 접촉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자금은 거래소로 출금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구적으로 동결이 될 겁니다. 이는 제재를 받는 정권과 거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앙에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좀 좋지 않은 얘기인데 이런 통제들을 피하면서도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저는 유동적인 장외 주식거래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북한 같은 국가들에게 장외 거래를 시도할 수 있는 북한의 동맹국들이 사용하는 시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렵게 만들 수는 있으나 완벽히 막는 건 더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보안과 시장 구조가 더 안정적이게 되고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해킹들은 일어나기도 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게 말씀하신 도난당한 15억 달러의 코인이 이더리움이라는 점입니다. 그건 결국 세탁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훔친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못하겠죠. 거래소가 다 알아볼 테니까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것이 거래소는 도난당한 걸 알 수 있나요? 거래소에 들어가면 동결되나요? 맞아요. 재밌는 건 그들이 자금을 세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현금 사용 말고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금은 공개 원장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업체나 거래 상대에게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거래하면 미국이 알아챌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더리움의 경로를 계속 추적할 수 있어요. 이러면 그들이 거래한 업체, 물건, 서비스 같은 것을 판매한 거래 상대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강조를 해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불법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공개 원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원래대로 다 돌려받진 못하겠지만 훔친 사람도 15억 달러를 전부는 못 가져갈 거예요. 아마 극히 일부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훔친 이더리움을 거래소가 아니라 좀 더 사적인 자리에서 거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비양심적인 이더리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누군가 현금화하려다 동결될 겁니다. 정확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생각해봤습니다만 누군가 이미 이러한 개념을 먼저 생각해본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도 말해보자면 거래 전에, 특히 주요 암호화폐의 거래 전에 이 동전 정보를 검사하거나 어음 같은 것이 정확히 처리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흥미롭네요. 언젠가는 네, 글쎄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그게 말이죠. 아마도 지금 불법 거래장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법 거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불법 거래장의 정확한 수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해도 그 거래수에 특히 놀랄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핸드폰의 식별번호처럼요. 제가 만약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도난 신고하면 식별번호가 제가 쓰고 있는 계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해킹이 진짜 성공한 경우 뉴스에서 대문짝만하게 사건이 실릴 거라고 본다면 해킹을 성공한 경우보다는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호화폐 사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류의 사건들을 잡아내는데 얼마 정도 발전이 됐다고 보시나요?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는 게 아직은 안전한지 아니면 따로 보관을 해두는 게 나을지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죠. 저는 다양한 방법을 좋아한다는 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안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자산을 중앙화되어 있는 한 개의 거래소에만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개인의 가상 계좌 또는 핫 월렛에만 보관하는 것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보안 계좌에 분산하여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역대급으로 거대한 여파를 남긴 금융도둑 사건이 그 여러 많은 산업 분야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라크 중앙은행이 그때 10억 달러 규모의 돈을 감도당했던 일이 떠오르거든요. 아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업계는 보안과 해킹 방어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에서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커들이 해킹으로 도난해가는 실질적인 자금의 액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해킹을 방어해내는 성공률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확실히 이전과 다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해킹 표적은 규모가 크고 수익 높은 중앙 집중형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사건들은 보통 예를 들자면 중개자가 다중으로 서명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프로토콜 금고가 해킹되는 경우가 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그런 사례가 크게 줄었습니다. 업계는 발전 중이지만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로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시작했으니 마무리해야겠네요. 제가 아마 듣기로는 대표님께서 조건이 같다면 2025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7만 5천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몇 개월 동안 상황을 지켜본 결과 현재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ETH와 솔라나 같은 주요 대형 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주요 대형 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제 기본적인 예상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그리고 재정적인 제약사항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수들 뒤에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점차 변하고 유동성이 개선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또다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15만 달러에서 17만 5천 달러 수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그 수준을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목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는 고객들에게 모든 시간대에 맞춰 도움을 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대략 한 달 정도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신중한 전략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솔라나가 ETH보다는 좀 더 우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솔라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었고 물론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요인의 저항도 작용하고 있었지만 몇몇 밈코인 출시와 관련된 부정적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주요 요인은 아니었지만 분명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20억 달러 규모의 잠금 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공급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불과 며칠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솔라나의 잠금 해제 물량의 주된 부분이 거의 모두 풀려났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솔라나 ETF는 향후 12개월 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솔라나 CME 선물도 승인을 받아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ETH보다 솔라나를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ETH는 여전히 고객들에게 어떻게 마케팅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ETH 생태계를 살펴보면요. 비트코인과 경쟁하려고도 하고 솔라나와 맞서려고도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자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주된 경로로 삼아 점진적이고도 더 안정적인 입찰 환경을 꼼꼼히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ETH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수익성이 없는 기술주로 볼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형주와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술주들이 다시 주목받게 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무역 전쟁과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먼저 해결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ETH를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나 ETH의 올해 목표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과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들이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솔라나의 가격이 못해도 $500 이상의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ETH의 경우 제가 ETH와 BTC의 비율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약 $6,000 수준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ETH 가격 목표에 확신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비트코인과 솔라나는 꽤나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말씀하신 솔라나의 잠금 해제 이벤트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나요? 언제 일어날지 아시나요? 네, 그건 모두 이미 공개된 상태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연구 노트를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많은 양의 솔라나가 사실상 락업되어 있었다가 FTX의 자산 매각을 통해 주로 구매되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락업된 솔라나 코인은 실제로 FTX에 부도난 자산이었습니다. 매각은 현물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로 진행되었고 평균 구매가는 약 $75에서 $76 선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러한 솔라나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그들이 보유한 다양한 해지 전략을 최대한 사용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자금 조달률을 관찰해 보면 솔라나의 자금 조달률은 ETH와 비트코인에 비해 현저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해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솔라나의 펀딩 비율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ETH와 비트코인의 펀딩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지가 사라졌고 자산을 구입한 펀드들이 손익을 통해 더 많은 공급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익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잠금 해제와 관련된 걱정과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이제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